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돈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40년 넘게 살면서 돈 때문에 매일매일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숱하게 배도 골아봤고요. 거지냐는 놀림을 받을 정도로 다 낡고 해진 물려받은 교복을 입고 다니며 학창시절을 버텼습니다. 물론 육성회비, 급식비, 수학 여행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해 툭하면 선생님께 혼이 나기도 했고요. 제 어린 시절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있었던 10대였던 때가 오히려 나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20살이 됐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척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에 다녔지만 학비를 감당하기만도 벅찼습니다. 한 학기 걸러 휴학을 반복하며 내 형편의 대학을 다니는 건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내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학마저 포기하면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9년 만에 겨우 졸업했습니다. 30을 훌쩍 넘겨 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도 작지만 탄탄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생기면서 늘 돈이 부족했고요. 투잡을 뛰고 돈을 더 준다는 곳으로 자주 이직해야 했습니다. 돈 버는 건 늘 쉽지 않았고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버겁기만 했던 돈의 무게에 짓눌려 마치 제 위에 돈이 있는 것처럼 돈에 휘둘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모든 걸 잃고 나니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군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제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그럴 수 없으니 괴롭기만 합니다. 바보 같았던 저의 멍청한 실수 넋두리처럼 이곳에라도 털어놓으려 합니다. 아내하고는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게 됐는데 어딘지 모르게 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더군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연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제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거든요. 밤잠 못 자며 아르바이트해서 차곡차곡 모아둔 학비를 아버지 수술비로 드려야 했던 날 휴학계를 제출하러 학교에 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유난히도 화창했던 그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새우깡을 사서 학교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컵도 없이 병째 소주를 나눠 마시며 남모를 괴로움에 시달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낱낱이 모든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짐작 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녀가 너무 나 같아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사는 게 팍팍해 있고 있었지만 그녀는 제 20대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한없이 불행하고 불안정한 청춘이었지만 함께 있으면 그 불안함이 상쇄되는 듯 따뜻했고 편안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서로의 팍팍한 현실을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채는 게 있어 구차함이 덜했던 마음의 안식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늘 함께 해준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희 때 어느 연예인이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샀지만 저는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그녀가 돈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는데요. 저는 그걸 해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지자고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아내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고생길이 훤한 결혼인데도 기꺼이 불길에 뛰어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고 그래서 더 놓치기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 하나만으로 결국 우린 결혼했고 결혼하고 2년 만에 소중한 우리 딸도 태어났어요. 저만 보면 방긋방긋 웃어주는 딸내미와 고생했다, 수고했다 응원을 아끼지 않는 아내까지 두 사람이 있어서 고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풍족하진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황금기라고 할 만큼 마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놈이 하도 사정을 하길래 뭔 모르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뭐? 7천만 원?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상우가 너무 사정을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손해볼 일 절대 없는 사업이라고 장담해서 어쩔 수 없었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해주는 게 빚보증인데 오빠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상우가 상황 정리되면 이거부터 해결해 준다고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 근데 그때까지 우선 우리가 대출금을 갚아야 해. 내가 미쳐 진짜 그게 얼마인데?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115만 원. 115만 원? 겨우 굶지 않을 만큼 벌어다 주면서 거기다 빚까지 안겨줘? 진짜 어떡할 거야? 집사람은 알뜰한 여자였습니다. 화장품도 샘플만 쓰고 옷도 10,000원짜리 티셔츠만 입을 정도로요. 빤한 월급을 나눠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제가 큰 사고를 쳤으니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아내 월급에 제 월급, 추가로 대리기사까지 해도 빠듯하기만 했던 살림이었는데 추가로 115만 원을 이자로 더 내야 하니 암담했을 겁니다. 아내는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도 돈 많이 주는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찾은 보수 두둑한 일은 보모였습니다. 보모? 무슨 보모 자리가 유치원 선생님보다 돈을 더 많이 줘? 오빠도 알지? 강남에서 유치원 원장 하는 내 친구 혜경이 걔가 소개해준 일인데 아주 힘들 것 같지도 않아? 나야 뭐 워낙 아이들 잘 다루는 베테랑 선생이고 애 아빠가 혼자 애를 키우는데 애가 자폐가 좀 있다나 봐. 그래서 웃돈까지 얹어서 사람을 구하는 거야? 그 집 남자가 부동산 임대업 하는 찐부자래 애만 잘 케어해주면 돈은 부르는 대로 줄 기세라고 해서 냉큼 하겠다고 했지. 지금 유치원에서 받는 월급보다 100만 원만 더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 내가 괜히 상우 놈 부탁에 마음 약해져서 당신 더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진짜. 내가 면목이 없어. 진짜 미안해야 해 오빠는? 그래도 기죽지는 마. 빨리 상우 오빠한테 해결해달라고 푸시 좀 하고. 그 집에서 다들 한 달을 못 버틴다는데 내가 열심히 해볼게. 이 와이프만 믿어봐. 그렇게 집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을 유독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게 미안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잠깐만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이 소나기가 지나가고 제가 친 사고가 수습되면 다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일을 다녀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 아빠가 좀 까칠하긴 하지만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아이만 잘 봐주면 된다고 했다고요. 애 아빠가 4년 전에 이혼한 데다 돈도 많은 남자라고 해서 은근히 신경이 쓰였는데요. 까칠하다니 조금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괜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평생 돈 걱정만 시킨 제 자격지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 화장실이 우리 집 거실만 해? 우리 집 3배? 아니 5배는 될걸? 근데 그 남자는 뭘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가만 보니까 대낮에 골프도 치러 다니더라. 가만히 있어도 돈이 돈을 벌어주나? 팔자 좋은 사람은 정말 따로 있나 봐. 당신 거기 드나들다 괜히 눈만 높아지는 거 아냐? 다 그림의 떡이지 뭐. 내가 눈이 높아지면 뭐하냐? 현실은 아주 한참 아래인데. 어휴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빠는 왜 내가 거기서 일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 다른 집 남자들은 와이프가 돈 많이 벌어온다고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한다던데. 근데 오빠가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 일도 다 누구 때문에 하게 됐는데? 나는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지. 부자들 보면 더 박탈감 들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타격감 제로니까.
괜히 눈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고 일부러 집사람한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만 그 집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꼬이기만 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 놀면서 돈을 벌고 누구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돈이 줄줄 새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모르면 몰랐어도 매일 보고 듣고 하는데 부자인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가난한 나는 나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집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이야 월급 몇 푼 더 받는 것밖에 안 보이겠지만 점점 부자들의 삶을 무조건 동경하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 그 남자와 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결국에 저를 무능력한 남자로 낙인 찍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동창놈을 닥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지만 점점 친구 놈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무능력한 데다가 귀까지 얇아서 요즘 세상의 빚보증이라니요. 지은 죄가 있으니 아내한테는 더 이상 뭐라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를 대신해서 이자를 내려면 몇 배로 뛰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새벽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자고 출근하고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병원까지 다녀왔는데도 어지럽기만 하고 결국 그날은 아르바이트를 빠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7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애 혼자 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아직 안 왔어? 지금 저녁 대신 빵 먹는 거야?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는 오늘 늦게 온다고 문자 왔어. 수빈이네 엄마한테 말해놨다고 거기 가서 밥 먹으라고 했는데 엄마는 몰랐겠지만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화해는 했는데 좀 어색해서 그냥 내가 빵 먹는 거야. 이 여자가 자기 애는 내팽개치고 어디서 누구 애를 보고 있는 거야? 아빠, 나 괜찮아. 빵 먹고 조금 있다가 친구들이랑 게임할 거야. 빵으로 밥이 되겠어? 엄마 매일 이렇게 늦게 오니? 매일은 아니고 가끔? 나 게임하러 간다 아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제가 일찍 들어온 날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하면서도 엄연히 퇴근 시간이 있는데 뭐 때문에 늦게 오는 건지 남의 집 애 본다고 우리 애 내팽개치고 이 여자가 뭐 하는 건가 싶으면서 몸이 아픈 만큼 더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그래도 저 때문에 고생하는 집사람이니 믿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장롱 깊은 곳에 명품 쇼핑백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명품 아냐? 당신 이 브랜드 알아? 어떻게 알아?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무슨 옷이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비싸더라? 지금 그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당신 말대로 한 달치 생활비보다 비싼 명품이 왜 우리 집 장롱 깊은데 처박혀 있냐고. 아니 재원이 아버님이 여동생 생일 선물로 옷 사준다고 고르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 아이고 이 여자가 미쳤네. 보모 주제에 거길 왜 따라가? 그것도 다 업무의 연장이야. 왜 이래? 못 갈 것도 없지. 솔직히 이런 기회 아니면 10,000원짜리 옷만 사 입는 내가 언제 그런 데 가보냐? 덕분에 명품 원 없이 구경했구만 뭘. 거기 직원들 서비스가 짱이더라. 부잣집 사모님들은 그런 대접을 매일 받겠지? 그래서 좋았냐? 뭘 물어? 좋긴 좋더라. 점점. 어쨌든 자기 동생 선물 사면서 재원이 잘 돌봐줘서 고맙다면서 나도 한 벌 같이 사줬어. 그것도 헤어질 때 쇼핑백을 슬쩍 주더라고. 명색이 내가 그 집 고용인인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겠어? 그래서 계속 거절했는데 끝까지 주길래 어쩔 수 없이 받아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과해서 내일 돌려주려고. 근데 오빠 나 솔직히 저거 가지고 가서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다. 웃기지? 그 남자 당신한테 흑심 있는 거 아냐? 돈밖에 없는 남자니까 환심 사려고 비싼 선물 공세하는 거 아니냐고. 오빠는 내가 아직도 예쁘고 딴 남자한테 빼앗길까 불안해? 고맙기는 한데 그건 오빠가 상당히 오바하는 거지. 재원이 아빠가 얼마나 럭셔리한데 나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걸? 그건 모르는 거지. 여하튼 기분 나쁘니까 내일 당장 돌려줘. 내가 내일 확인해 본다 진짜.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관심 없는 여자한테 비싼 명품을 사주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준다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온 아내도 이해는 안 됐고요. 솔직히 아내도 뭔가 떳떳하지 않으니 장롱 깊숙이 숨겨둔 거겠죠.
평소 성격 같았으면 제가 묻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받아도 되겠냐 물어봤을 텐데 아무 말 안 했다는 건 저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 몰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냥 쿨하게 선물로 받은 거니까 예쁘게 입어. 고마우면 그 집 애한테 더 잘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해줄걸요. 명품도 못 사주는 남편이면서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다 못났던 거죠. 명품 옷 사건이 있었던 그날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려줬는지 그것만 생각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덤덤하게 갑자기 생각난 듯 말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는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고급 세단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도 사네 하면서 지나치려는데 글쎄 집사람이 그 차에서 내리지 뭡니까? 양손 가득 뭔가를 바리바리 들고요. 마침 저를 본 아내가 물색 없이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번쩍번쩍한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요. 제가 봐도 멋있는 그 남자의 모습에 괜히 기가 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이 남편 강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태섭이라고 합니다. 예진이 어머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에서 오래 일을 해서 아이들을 워낙 잘 봅니다.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건 알았는데 아버님한테까지 인기가 좋을 줄은.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무슨 오해를 하시나 본데 오늘은 짐이 많으셔서 제가 마침 이쪽에 볼 일도 있고 해서 모셔다 드린 겁니다. 오해는요 무슨.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남자를 태운 고급 승용차는 유유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자꾸 신경 쓰이는 저 남자. 그냥 집사람을 믿고 놔둘 순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집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제 딴에는 단속해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당신 맨날 저 남자 차 타고 퇴근하는 거야? 아니야. 오늘만이야. 케이크 가져가라고 짐 있으니까 태워주겠다고 해서 타고 온 거야. 편하게 퇴근하면 좋지 왜 난리야? 이상하잖아. 누가 보모를 집까지 데려다 주냐? 택시 타고 가라고 차비를 주면 좋지 안 그래? 아까 못 들었어. 마침 이쪽에 볼 일이 있었다잖아. 제발 오빠는 마누라 의심할 시간에 어떻게 돈 문제 해결할까? 그 생각이나 하셔. 얘기가 왜 또 그쪽으로 튀어? 아까 봤지? 재원이 아버님 딱 봐도 돈 많아 보이는 거? 명품으로 휘감은 남자가 나 같은 여자가 눈에나 차겠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상대를 하지. 명품 그거는 돌려줬어? 그래 돌려줬어? 너무 과한 선물이라 부담스럽다고 했지. 그랬더니 재원이 아빠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며? 대신 이번엔 거절하지 말라며 케이크랑 소고기랑 주더라고. 그래서 받았고 짐 많다고 태워준 거야? 허튼 소리 그만하고 가서 예진이랑 소고기나 맛있게 구워 먹자. 점점 제가 집사람이나 의심하는 못난 남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람하고 사이도 조금 어색하고 제가 친사고 때문에 일한다고 바빠서 딸이랑도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아 큰마음 먹고 주말에 외식을 나갔습니다. 예진아 우리 모처럼 만의 외식인데 너 왜 기분이 안 좋아? 얘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싶어 했잖아. 에이 거기는 비싸기만 하고 뭐 먹을 것도 없잖아. 느끼하기도 하고 뭐 좀 더 갖다 달라고 그럴까? 여기요. 네, 서비스가 왜 이렇게 부실해요? 꽁치 안 줘요? 멍게는요? 회덮밥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제발 창피하게 그러지 좀 마. 뭐가 창피하냐? 횟집에서는 무조건 밑반찬이 쫙 깔리는 게 기본 아니냐고. 못 들었어? 그건 회 먹을 때나 나온다고? 꽁치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야박하게. 제발 그만해. 이 집은 땅 파서 장사해? 돈에 얽매이는 제가 창피했던 걸까요? 아니면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집사람도 딸아이도 같이 외출하고서도 한 번을 웃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봐야 했습니다. 모처럼 대리운전 알바가 없는 날 집사람을 데리러 갔습니다. 일자리를 소개해준 집사람 친구한테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집 앞 벤치에 앉아서 집사람한테 전화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 있던 차에 그 남자의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고 싶었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집사람이 차에서 같이 내리더라고요. 남자는 잠든 아이를 안고 있고요. 세 사람이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한 가족 같더군요.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싶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집사람이 나오면 같이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요. 한참 지나도 나오지 않아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미경 씨가 저희 재원이 엄마가 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형편없는 놈입니다. 그동안 여자 우습게 알았고요.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미경 씨가 제 옆에 계셔주시면 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씨, 재원이 아버님? 저 재원이 아버님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미경 씨, 재원이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가 그동안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문을 열고 나온 아내의 모습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나쁜 짓 하다 걸린 사람처럼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일단은 아내를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던지요. 아내와 잘 지내보려고 그 집까지 갔던 건데 봐선 안 되는 걸 봐버렸으니 말이 좋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돈 벌러 다닌다는 핑계로 그동안 바람 피우고 다녔니? 아무 일 없었어 정말이야. 그냥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너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그 시간에 남녀가 단둘이 한 집에서 무슨 얘기? 오빠가 오해할 만한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믿어줘? 돈 많은 호라비가 옷 사주고 좋은데 데리고 다니면 그 속셈 뻔하지. 솔직히 말해 어디까지 갔어? 아니야 아니라니까?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넌 예진이 엄마 자격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 결국 집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돌아오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만 버리라고 했던 것도 버리지 못하던 여자였는데 구질구질하다며 살림살이를 죄다 버리기도 하고요. 바람 쐬고 왔다면서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바람 피웠냐고 닥달은 했지만 그래도 아니라는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는데 점점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 사이에 생겼던 작은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했지 그 남자가 저한테 전화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았는데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단칼에 거절하려다가 무슨 속셈인지 이유나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만남에 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신뢰가 많았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강성주 씨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요? 강성주 씨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박미경 씨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방법이 없을까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네요. 미경 씨와 이혼하시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술을 얼굴에 부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느낀 모욕감만큼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합의금이 없어 참았습니다. 제 분노는 아내를 향했습니다. 내가 10억이면 물러날 거라고 네가 그랬어? 뭐? 내가 이혼만 해주면 당장 그 자식한테 가겠다고 그랬겠지? 무슨 소리야? 능청 떨지 마. 그 인간이 돈이 아무리 남아도라도 되지 않을 일에 10억을 쓰겠다 나서겠어? 그런 헛짓을 하겠냐고. 알아듣게 좀 얘기해봐. 최태섭 그 인간이 그러더라. 너랑 이혼하면 10억을 주겠다고. 뭐라고? 설마 처음 듣는 얘기라고는 안 하겠지? 집사람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굴더라고요. 그때 아마 저는 아내가 어떻게 했어도 믿지 못했겠지만요. 그래도 10억하고 아내를 바꿀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돈에 끌려다녔어도 돈에 사랑하는 아내를 팔 정도로 후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아내가 일을 그만두면서 은행 이자가 밀리고 딸아이 학원비도 못 낼 정도로 상황에 떠밀리다 보니 솔직히 흔들리더라고요. 10억이면 제가 최소한 20년, 아니 30년을 일해도 못 만져볼 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앞으로 직장도 10년 더 다닐 수 있을까? 30년씩 저한테 꼬박꼬박 월급 줄 직장도 없을 테니 어쩌면 평생 못 만져볼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돈이긴 했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제 마음이 매일매일 요동치던 그 즈음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녀석들하고의 술자리에서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할래 슬쩍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워낙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지라 열이면 열다 10억을 택하더라고요. 그렇게 웃어넘기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또 그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당신이 다 내 오해라고 해서 나 믿었어. 그 남자가 황당한 제안을 했을 때도 자기 자식 잘 돌봐주고 알뜰하고 살뜰한 당신 같은 여자 처음 봐서 그 남자가 혼자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내 믿음을 저버리고 그 남자를 또 만나? 그게 아니라 재원이가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핑계 대지 마. 너 그 자식하고 살고 싶지? 돈 많은 남자한테 가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잖아. 오빠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를 그렇게 몰라? 알지, 너 속물 중에 속물인 거. 이 궁상 맞은 집구석도 나도 아주 지긋지긋하잖아. 그래, 나 지긋지긋해.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12년 동안 내가 옷 한 벌 마음 놓고 사 입어본 줄 알아? 이번엔 전셋값을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예진이 피아노도 사주고 싶은데 어머니 용돈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근데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전전긍긍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알았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집사람도 참고 참다가 폭발한 거겠죠. 사실 아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씁쓸하기만 한 현실에 혼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옛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월급날이면 집사람이 끓여주던 낙지 전골도 생각났고요. 라디오에 보낸 사연이 당첨돼서 양복 한 벌 사주겠다고 환하게 웃던 집사람 얼굴도 떠오르더군요.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 순간 집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남자랑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만 그래서 결국 하지 않아야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그 남자를 만나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날로 남자는 10억을 입금해 주더군요. 제일 먼저 내 인생을 무겁게 억눌렀던 지긋지긋한 은행 빚을 일시불로 갚아버렸습니다. 은행 빚만 청산하면 하늘을 날듯이 기쁠 것 같았고 제 인생이 확 펴질 것만 같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한 저에게 그런 기쁨까지는 주어지지 않더군요.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마음 한편으로 허전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뽑고 내친 김에 양복도 근사한 걸로 몇 벌 맞췄습니다. 처음 쓰는 게 어렵지 점점 쓰다 보니 돈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 씀씀이는 커져만 갔습니다. 또 술이야? 옷 샀어? 왜 난 이런 옷 좀 입으면 안 돼? 이렇게 쫙 빼입으니까 최태섭 그 자식만큼 괜찮지? 당신 이렇게 변하는 거 나 무서워. 오빠, 우리 예진이를 생각하자. 예진이? 그렇지, 예진이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야지. 빌빌거리면서 해달라는 것도 못해주는 아빠 예진이도 싫을 거야. 무슨 소리야? 예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인생 찾아. 뭐? 내가 10억만도 못해? 당신한테 나 그 정도 가치밖에 없어? 말해봐. 됐어. 보내줄 때 가. 오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해. 꿍꿍거라고? 옛날처럼 살자. 우리 행복했잖아.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하고 나 돈맛을 알아버렸는데 이젠 어쩔 수가 없어. 늦었어. 집사람은 끝까지 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남자에게 돈을 받았고 그 돈의 상당수를 이미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저라는 사람에게 질려버린 듯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우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키우려고 했지만 아내가 고집을 부려 집사람이 양육권까지 가져갔고요. 한참 예민한 시기에 부모의 이혼을 겪은 딸아이는 아빠가 엄마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지 저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라도 아이의 마음을 풀어줬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후회가 되는 점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경로를 이탈한 저는 궤도 밖으로 빠르게 벗어나 버렸습니다. 아내와 맞바꾼 10억. 솔직히 한때는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돈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 종잣돈으로 인생 역전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2년이 채 안 돼 저는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 혼자가 됐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저를 아내가 다시 받아줄 리도 만무하지만 저도 염치가 있는 사람인데 다시 받아달라고는 말 못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후회만 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돈의 무게에 짓눌려 살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후회의 무게까지 더해지니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쓴 글입니다만 사실은 집사람과 딸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직접 못할 이야기여서요. 저도 제가 무지하게 비겁한 놈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이 글을 못 보고 평생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난 남편, 못난 아빠여서 미안했다는 말만은 꼭 하고 싶습니다. 장황한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